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추석은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고향에 다녀왔는데, 네, 차가 많이 막혀서, 내려갈 때는 차가 많이 막혔는데, 네, 올라올 때는 그렇게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저는 올라왔거든요. 네, 뭐,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거고, 다녀오지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네, 뭐, 즐거운 추석이 되셨으리라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뭐 어제도 그렇고 지금 뭐 오늘도 문을 열어봤는데 되게 쌀쌀하니까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 때까지는 어떤 헌법의 개정이라든지 헌법의 어떤 그 중요 개념들 그리고 헌법의 뭐 변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자, 오늘은 네, 제 4주차로서 자꾸 뭐가 뜨네요. 오늘은 제4주차로서 헌법의 보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되게 중요하죠. 네. 정치적 공동체,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고 규율하는 그 자체, 즉,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 또는 헌법이 기능하는 그런, 어, 기능하는 그런 순기능, 네, 순기능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가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 헌법을 누가 보장해야 되느냐? 자, 이런 문제가 있겠죠. 헌법은 어떻게 보장되느냐? 헌법의 수호자는 누가 돼야 되느냐라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즉 헌법의 보장은 누가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헌법의 보장에 대해서 네,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헌법이 좋아도 네, 이 헌법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아마도 그 헌법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가식적 헌법이나 네, 명목적 헌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국민이 지킬 수 없는 그런 헌법 조항도 사문화가 되기 마련이지만 헌법을 지킬 수 있도록 아주 잘 세팅을 해놓고 만들어 놓고 헌법을 보장하는 방법, 그 헌법이 쭉 전속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이 헌법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자, 헌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그 얘기는 국민의 기본권이 바로 뭐죠? 네, 국민의 기본권이 바로 침해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있고, 헌법의 모든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조항이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헌법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파괴가 된다면 이는 곧 뭘로 연결이 되냐면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나 기본권의 뭐죠? 네, 파괴로 네,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헌법의 보장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다시 말하면 헌법의 수호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논란이 있었죠. 저 헌법의 수호자는 뭐 누가 돼야 되는가? 뭐 국가인가? 또는 국가기관인가? 또는 뭐 대통령인가? 또는 뭐 국민인가? 이런 해묵은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네 그런 논란들 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의 수호자라고 찾아보시면 예전에 헌법의 수호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숙지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쉽고 재미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우선 헌법 보장의 개념에 대해서 보면 자 잘 한번 보시면 자 헌법의 보장이란 자 헌법 규범의 폐기 자, 헌법 규범을 폐기하거나 아예 없애버리거나 그다음에 침해. 자, 아예 폐기는 하지 않지만 헌법의 어떤 조항이나 헌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이제 일부분을 침해하는 거죠. 네. 침해로부터 자, 헌법 규범을 보호하여 존속시키고 헌법의 보장의 개념은 첫 번째로 헌법 규범 폐기나 그다음에 침해로부터 헌법 규범을 보호하여 전속시킨다는 데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러한 헌법 규범의 안정성, 네, 안정적으로 헌법 규범이 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헌법 규범이 실효성이라는 게 뭐죠? 네, 우리의 공동체 사회를 실질적으로 효력 있게 규율하는 그것, 즉 실효성, 그렇죠? 이 실효성과 그다음에 그러한 실효성이 우리 사회에 잘 먹힐 수 있도록
이런 규범력을 확보하는 이 전체적인 범위가 뭐냐면 헌법 보장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 헌법 보장이라는 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헌법 규범이 폐기가 되거나 침해가 되는 거죠. 어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그 폐기나 침해로부터 헌법 규범 자체, 그쵸. 이 문자로 된 이 헌법 규범 자체를 보호하고 일단 존속시키는 게 헌법 보장의 한 가지 개념이고, 플러스에서 추가 개념이 뭐냐면 이 헌법 규범이 존속하고 유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헌법 규범이 안정적으로 우리의 공동체 사회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그다음에 헌법의 이런 그 규범력, 즉 강제력인 거죠. 네, 강제력을 확보하는 게 전체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헌법 보장의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헌법이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헌법의 보장 개념하면 일단 헌법이 지켜져야 되는구나. 헌법 그 자체가 지켜져야 되는구나. 두 번째, 헌법이 지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죠? 이 헌법이 우리 사회에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실효성, 그 다음에 헌법의 규범력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이해 가시나요? 네. 이게 바로 헌법 보장의 개념이고, 예전에는 이러한 헌법 보장을 누가 해야 되는가, 즉, 헌법의 수호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날은 헌법수호 누가 하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의 헌법수호는 누가 해요? 네. 누가 하죠? 또 국민이 하겠죠. 네. 헌법 제정 권력자, 헌법 개정 권력자가 국민이죠, 여러분. 네, 국민. 네, 국민이 최종적인 헌법의 수호자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범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누가 헌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상위법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헌법은 어찌됐든 그 안에 국가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여타 이제 그 개정 절차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자체 그 국가의 조직과 구성,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헌법 개정 절차 이 모든 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이 헌법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헌법은 한마디로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규범이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외부 제국으로부터 헌법이 침해가 된다면은 이 헌법의 침해는 곧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연결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이니까. 네, 한마디로. 그것을 침해하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이 뭐죠? 침해가 되겠죠, 여러분.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헌법의 위반과 침해는 곧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박탈을 가져온다. 그렇죠. 침해뿐만 아니고 침해를 넘어선 박탈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헌법의 보장책이 필요해지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네, 헌법의 보장책이 이러한 이유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 공권력을 제거함으로써 실효적,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안정적 헌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자, 이런 거죠. 예전에는 자, 헌법을 위반하는 게 자, 공권력이 자주 위반했었죠. 여러분 군사정부 3, 4, 5 공화국 군사정부 때는 헌법도 많이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도 많이 침해가 되고 주로 그런 거죠. 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전 시간에 앞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 헌법이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자, 세 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기관에게 나누어 주고 각각의 기관은 상호 견제하고 상호 협력해서 잘 국가 기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게 헌법이고 즉 그렇다면은 이러한 입법, 행정, 사법 즉 합쳐서 이 공권력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잖아요. 그쵸?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인데 이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
헌법을 위반을 해요. 네, 헌법을 침해하는 거죠. 네, 참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헌법 위반 이 공권력을 제거함으로써 실효적,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안정적 헌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 보장책이 필요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입법행정사법에 의해서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고, 그래서 뭐예요?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헌법재판소에, 자, 공권력이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면, 자, 우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네, 헌법재판소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네. 아이러니하게 헌법에 의해서 조직되고 만들어진 이 국가 권력이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네. 자, 이것뿐만 아니고, 자, 오늘날에는 또 어때요, 여러분? 네, 오늘날에는 공권력뿐만 아니고, 사적인 권력, 네, 사적인 권력도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죠? 언론사죠, 언론사. 언론사가 뭐죠? 뭐, 물론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뭐 연예인의 사생활을 뭐 파헤쳐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를 뭐 땅에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뭐 대기업들 있죠. 대기업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뭐 교사도 되시고 뭐 하실 텐데 그런 기업들이 야 너 오늘 야근해 오늘 밤새라 뭐 하는 거죠. 너 밤 안 새고 야근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네 뭐 너 월급 못 준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재산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배가 고픈데, 네, 등이 따시지 않은데, 네, 등이 차가운데, 자, 이 자유도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네. 물론 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나타나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이 자유라는 이 자유의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네, 재산이 있죠. 네. 사적 재산이 없는 내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배가 고프고 이런데 누군가가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돈을 벌러 나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기업에 다니는 이유, 그냥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그런 어떤 이제 뭐죠? 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일단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네, 진정한 자유가 생기는 거죠. 물론 생존의 문제 해결 안 돼도 뭐 자유가 있긴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본인이 원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존권이 해결이 돼야겠죠, 여러분. 네. 일단 배가 고픈데, 네,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배가 고파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예전에는 공권력에 의해서만,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에 의해서 조직된 이 공권력에 의해서만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언론사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익단체, 자, 이런 이익단체로 인해서 이런 사적인 권력들이 우리의 기본권을 마치 공권력이 침해하는 것처럼 침해를 해요, 여러분. 네, 뒤에 가서 제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국민의 이 기본권이 자, 대국가적 효력, 국가에도 미치긴 하지만 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해가지고 사적인 권력에도 자, 미친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우리의 기본권을 공권력이 침해하는 게 대다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적인 권력, 즉 언론사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익단체라든지 또는 뭐 여러 단체라든 조직에 의해서 우리의 그런 사적인 권력이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를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헌법의 보장은 이래서 필요한 거죠. 자, 이러한 헌법 위반하는 공권력이나 이런 사적인 권력들을 제거함으로써, 그쵸? 침해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러한 권력들을 제거함으로써 결국은 이 헌법이, 실효적이구나. 그리고 강제적 규범이구나. 즉, 규범력이 있구나. 그리고서 안정적인 헌법을 유지할 수 있구나. 자, 이런 거죠. 자, 헌법의 보장책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로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이건 뭘로 연결이 되냐면, 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예,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결국은 헌법의 보장책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인 거죠, 여러분. 네, 근대 입헌주의로부터 내려오는 이 국민의 기본권, 네, 이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지 않더라도 헌법 전반에 흐르는 그 원리에 의해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 이후로는 당연히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개수한 오늘날의 현대 복지주의 헌법에는 당연히 국가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도 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가 있냐면 자 복지가 있죠. 복지. 네. 자 복지가 추가된 즉 사회적 기본권이 추가된 그런 현대 복지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존재하고 왜 필요하고 왜 이러한 헌법을 보장해야 되느냐 즉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이 당연히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곧 뭐죠?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헌법이 조직하고 있는 국가 권력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말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말이 빠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네. 반복해서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도 해주시고, 네,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너무 쉽나요? 네. 네, 질문이 없어서, 네, 너무 심심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 보장의 유형을 보시면, 자, 헌법 보장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네. 자, 뭐, 보장 시기에 따라서 사전적, 예방적 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후적 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 상황 여부에 따라서 뭐 평시적, 즉, 아무 일 없을 때 평시적으로 보장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상시적인 거죠. 여러분, 좀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그 다음에 자, 성격에 따라서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보장, 그다음에 법적 성격을 가지는 보장, 자, 이런 보장 제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보장 시기에 따라서는, 자, 이런 거죠. 헌법 보장이 그러면은 사전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사전적 예방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헌법의 보장은 뭘로 보장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헌법의 보장은 뭘로 보장을 하죠? 결국은 뭐예요? 어떤 원칙이라든지 제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원칙이나 제도는 뭐예요? 당연히 헌법이 헌법 스스로의 조문에 헌법 스스로 명시를 해놓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국가 뭐 조직도 이렇게 뭐 국가의 어떤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도 이렇게 쭉 있지만 제일 마지막이 아니죠. 네, 중간중간 또는 헌법 그 안에 헌법 스스로가 자기가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들을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헌법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조문이나 자신 그 헌법 안에 어, 나는 어떻게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네,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약간 유형별로 따지는 거죠. 야, 그러면 보장 시기에 따라서 사전적, 예방적 보장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헌법이 침해가 됐는데 그러면 사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 따라서 헌법이 유동적이어야 되는데 위기 수행에 따라서 뭐 평상시에 그 다음에 뭐 긴급 사태가 발생할 시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에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성격, 법적 성격을 가지는 그런 보장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장 시기에 따라서 나누는 헌법 보장을 보면 사전적 예방적 보장으로서 뭐가 있냐면 헌법 개정 가능성을 명시를 해놓는 거죠. 결국은 헌법 개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범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그런 헌법 개정 그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헌법을 개정할 때 개악 금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악 금지론. 그러니까 어떤 법을 개정을 할 때 더 악하게 개정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계약 금지론을 합니다. 계약, 개가 이제 우리 멍멍이 할 때 개 있잖아요. 그겁니다. 네, 계약 금지론이라는 의미인데 법을 개정할 때는
조금 더 낮게 개선되게 선한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악적으로, 네, 악한 쪽으로 가는 그런 네, 계약은 금지가 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뭐냐면,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인 이 헌법 조문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헌법 개정의 가능성을 당연히 명시화를 해야겠죠, 여러분. 네. 자, 헌법 개정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으면 네, 자의적으로 헌법을 개정한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 스스로 내에 헌법 개정의 가능성을 명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은 뭐죠? 128조, 129조, 130조에 자, 헌법 개정 절차를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헌법 개정 절차를 뒀다는 것은 당연히 이 헌법은 개정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쵸? 왜? 개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개정되겠구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네. 자, 이해하시나요? 네. 자, 헌법의 경성 원칙이 뭐냐면 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 자주 엄청나게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많이 개정이 된다면은 국민은 무엇이 헌법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네, 이거는 법적 안정성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여러분. 근데 법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어요, 똑같은 법이. 그러면 국민은 과연 최신법이 뭐냐? 최신, 제일 최신 업데이트된 법이 뭐냐?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럼 법적 안전성이 당연히 무너지고, 국민들은 당연히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경성원칙이 뭐냐면,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지만, 자, 뭐예요? 경성원칙이? 자,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 개정을 하는데, 법률 개정보다 더 까다롭게 절차가 되어 있는 게 바로 경성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자, 우리 헌법은 이 헌법의 이 경성원칙인 거죠. 자, 헌법의 이 경성원칙이 결국은 자, 사전적, 예방적 보장의 한 가지 방법이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헌법 고치는 걸 되게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 헌법이 개정을 하려면 정말로 법률보다 더 까다로운 이런 경성원칙을 지켜서 개정을 해라. 자, 이거는 결국은 사전적 예방적 보장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세 번째로는 권력 분립이거죠, 여러분. 자, 권력 분립 자체는 당연히 사전적 예방적 보장의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권력을 어느 국가기관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자, 세 개의 국가기관으로 이 나누는 그 자체. 그래서 뭐죠? 권력이 권력을 제어하고 통제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느 한 권력이 헌법을 침해하려고 하면 나머지 두 권력이 이 권력을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그 자체가 당연히 사전적 예방적 보장의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헌법 수호 의무가 있겠죠, 여러분. 자, 공무원 헌법 수호 의무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대통령이겠죠, 여러분. 자, 대통령이 취임할 때 혹시 취임식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쯤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해가지고 뭐 나는 뭐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을 보위하며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자, 그게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선서를 하죠. 자, 거기에도 들어있고 대통령은 당연히 헌법 수호 의무를 갖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거죠. 자, 공무원의 그런 헌법 수호 의무도 당연히 사전적 예방적 보장이죠. 나 헌법을 수호하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직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그렇죠? 자, 직업 공무원들은 결국은 뭐죠? 입법, 행정, 사법 중에 행정부에 속하겠죠, 여러분. 이 행정부에 속하는 이 권력이 당연히 뭐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직업 공무원들은 행정부에 속하고 이 행정부 권력이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입법, 사법이 침해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행정 국가와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가지 권력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복지의 어떤 전문화라든지 복지의 어떤 보편화 이런 것들을 누가 하죠? 행정부에서 하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을 많이 하는 곳에 권한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입법, 행정보다는 입법, 사법보다는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해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비대해져 가지고 다 전문화되고 강화되고 비대해져 가지고 이런 행정부가 정치적 어떤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끼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헌법이 위반될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 행정부가 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계속해서 할 거니까, 네.
그게 권력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자, 직업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도 당연히 사전적 예방적 보장의 한 가지 방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위공무원 임명에 있어서 문민 원칙이 뭐냐면, 자, 이거는 우리 아픈 그런 그 헌정사를 품고 있는데, 자, 우리가 3, 4, 5 공화국 때는 군사정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막 군인도 막 고위공무원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지금 헌법에는, 우리 헌법에 뭐가 있냐면, 자, 국무총리인 거죠, 국무총리. 집행부의 제2인자인 이 국무총리는, 너 국무총리 하고 싶어? 그러면 네가 만약 군인이면 안 돼. 이런 거죠. 민간인 신분이어야, 민간인, 즉 일반 국민 신분이어야 너는 고위 공무원에 임명될 수 있다. 국무총리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네가 국무총리를 하고 싶은데 네 신분이 지금 군인이야. 그럼 너는 전역을 해야 돼. 전역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에 임명되지 못한다라는 게 헌법에 또 있어요, 여러분.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고위공무원 임명에 관해서 이 문민 원칙은, 네, 이것도 헌법의 사전적 예방적 보장이 되겠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이거는 우리의 뼈아픈 그런 역사적, 네, 반성에서 나오는 어떤 헌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본인이 국방부 장관인데 국무총리도 해요. 네, 엄청난 파워를 가지겠죠, 여러분. 네, 물론 대통령 미치겠지만, 자, 네, 그래서 고위공무원 임명이 됐을 때는, 자, 문민원칙, 즉 군인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 우리 헌법이 명시를 하고 있고 내포하고 있는 사전적 예방적 보장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사후적 보장은 뭐냐면, 자, 결국 헌법 침해 후에, 자, 규정적 보장 방법. 헌법이 침해된 후에는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자, 헌법이 침해된 후에 어떻게 보장을 해요, 여러분? 사후적 보장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거죠. 내 기본권이 침해가 됐으면 뭐죠? 그 침해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거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내 기본권이 침해가 됐으면, 자, 침해 이전으로 돌려놓는 보장의 방법이 뭐냐면 사후적 보장입니다. 그래서 헌법 침해 후 교정적 보장 방법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자, 우리는 앞서서 사전적 예방적으로 헌법이 스스로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보장책을 가지고 있느냐, 사전적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사전적 예방적 보장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헌법이 뭐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헌법률 심판 제도. 자, 위헌법률 심판 제도는 뭐죠? 자, 헌법에 부합되지 않은 법률 이하의 법령. 네, 법률 이하의 법령이죠, 여러분. 네, 법률 이하의 이 법령을 헌법재판소가 뭐예요? 결정으로 이거 위헌이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위헌법률 심판제도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뭘 내려요, 여러분? 자, 네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거 위헌이다, 위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이건 위헌이니까 바로 폐지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한정위헌이다. 한정위헌. 뭐라고 이 법률이 또는 이 법령이 해석되는 한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정합헌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날,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이 법률 또는 이 법령은 네, 합헌이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한정위원과 한정합헌은 정말 표리관계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한,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 법률은 합헌이다, 이 법률은 위헌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정이나 합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 헌법 불합치죠. 헌법 불합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한데 헌법 불합치는 왜 내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사람을 살해한 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막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규정이 만약에 헌법이 위반된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헌법재판소가, 야, 이 형법 250조, 이 살인죄 규정은 헌법이 위반되니까 없애버려. 자,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없애버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을 못해요, 여러분. 네, 왜 그러냐면 행위시 법률이거든요. 행위시 법률. 범죄자가 그 범죄를 실행할 때,
그 범죄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없다면은 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 행위시 법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법에 그 잘못된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그때 당시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행위시 법률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겠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 법률을 폐지를 해버리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 염려되니 자, 입법자가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국회죠, 국회. 자, 국회는 이 헌법에 불합치되는 이 뭐죠? 이 법률 조항이나 이러한 법령을 언제까지 기한을 줄 테니 그때까지 개정하라. 딱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헌법 불합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자, 합헌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무슨 합헌 결정을 할 수 있죠? 네, 네. 위헌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자, 이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당연히 대표적으로 사후적 부장이겠죠, 여러분. 이미 뭐죠? 법률 이하의 어떤 법령이 제정이 돼가지고 그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법률들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법률들을 위헌으로 네, 선언을 하고 다시 제자리를 돌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사후적 보장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법률을 제정을 할까요? 계속해서. 그렇죠. 헌법은 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데 이거를 좀 더 구체한 게 뭐냐면 법률인 거죠. 결국은 우리의 국가 생활은 뭘로 들어가겠냐면 이 법률의 규정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법률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쵸? 네, 그쵸, 네. 뭐, 여러분이 뭐, 50분 수업, 10분간 휴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대학에는 뭐, 어떠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뭐, 학생 편의 시설이 있어야 되고, 다 이런 것들은 법률에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위헌 법률이 제정이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명하기 때문에, 이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대표적인 사후적 보장 방법의, 헌법 보장 방법의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고, 탄핵제도인 거죠. 탄핵제도 여러분. 대통령이 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때,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자, 탄핵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 탄핵은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뭐 요즘에 뭐 검찰총장도 얘기 나오고, 뭐 추미애 법무장관 다 나오고 또 뭐죠? 누구죠? 뭐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나오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집행부나 입법부의 그런 구성원들인 거죠, 여러분. 자, 그런 사람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을 했을 때, 만약에 위반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확실해졌어요. 법무부 장관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네. 최고의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된 게 완전히 확실해요. 근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인데, 감히 경찰이 대통령을 소환에다가 네, 수사할 수 있을까요? 수사? 아, 현실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도 임명하고 뭐 경찰청장이라 다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데 그런 밑에 있는 거의 부하 같은 개념이죠. 이 부하들이 대통령을 수사를 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탄핵을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의결을 하고 뭐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가 두 번째로 완전히 파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파면 안 할 것이냐 결정을 하는데, 자, 먼저 그 사람에게 뭐예요? 신분을 세탁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끌어내려서 일반 국민의 신분으로 되돌린 다음에 그때에 뭐예요?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탄핵제도가 필요한 거죠. 정말 이러한 고위 공무원들을 당연히 수사를 할 때에는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신분을 세탁을 하는 거죠. 일반 국민의 신분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네.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탄핵제도라고 있고요. 국가배상제도는 되죠. 내 기본권을 침해받았어. 그래서 내 기본권이 원래대로 원상태로 복구됐지만 그 침해되고 있는 그 기간에 내가 손해본 게 있으니까 또는 정신적으로 피곤해 있으니까 네, 국가가 배상해라. 이 국가배상제도도 당연히
사후적 보장 방법의 한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위헌적인 정당에 대한 해산제도. 네. 그렇죠. 위헌적인 정당에 대한 해산제도 있겠죠. 우리나라면 제8조에 있죠. 헌법 제8조에 자, 정당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자, 정당이 헌법 제8조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건 위헌정당 같다라고 해산은 누가 신청을 하냐면, 청구하냐면, 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그 정당은 네, 해산이 됩니다. 만약 위헌적이라고 하면. 네. 자, 이런 것도 당연히 네, 사후적 보장의 방법의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가긴급권. 네. 대통령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헌법의 외부의 세력이 헌법을 침해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을 때는 뭐 국가 긴급권을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잘 알다시피 비상계엄령, 네, 비상계엄령을 선언한 다음에 당연히 헌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시 돌려놓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후적 보장 방법의 한 가지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헌법의 보장은 자 사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뭐냐면 당연히 뭐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헌법은 보장 시기에 따라서 사전적 예방적 보장, 사후적 보장으로 나눠져 있고, 자, 잠시 쉬었다가 네, 위기 상황에 따른 보장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잠시 쉴게요, 여러분.